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던 나와 아내에게 이 마을은 완벽한 선택처럼 보였다. 아늑한 집과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이사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오래된 가로등은 항상 깜빡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낡은 전선 때문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꼭 무언가가 가로등 아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이 기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던 중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 순간 나는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창문을 꼭 잠그고 커튼을 쳤다. 며칠 후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말했다. 그 가로등 말인가요? 다들 조심하라고들 해요. 예전에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지만 이웃 주민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궁금증이 커진 나는 마을 도서관에 가서 그 지역에 관한 기록을 찾기로 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통해 몇 년 전 그 가로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이후로 그 주변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비슷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헛되이 지나치지 말라고 경고할 만큼 그 사건은 그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었다. 점점 더 두려워진 나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요즘 자꾸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이 내가 자꾸 그 가로등 밑으로 안내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아내가 묘사한 남자는 실종된 남자의 인상착의와 너무도 비슷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한 나는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이 얘기를 피했다. 그저 한 번씩 두려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마침내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 남자는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그 도움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밤마다 창문 밖 가로등 쪽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느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집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결국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꾸리고 차를 몰아 마을을 벗어나는 길의 마지막으로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차 사이드 미러에 비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려고 돌아본 순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뇌리에 박혀있다. 마을을 떠났지만 그 가로등과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씩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본다. 아마도 그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나와 내 가족은 시골에 위치한 낡은 저택으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때묻지 않은 자연과 맑은 공기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 대한 묘한 소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집에 이사간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떠나곤 했다는 것이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이상한 일이 없었다. 저녁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그곳이 너무나 친근해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은 깜깜한 밤이었고 엄마 아빠는 도시로 출장을 가던 날이었다.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가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드릴 때마다 창문은 마치 누군가가 아는 신호라도 보내듯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흔들렸다. 차마 창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베란다 커튼을 내리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 문고리는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문소리가 그쳤을 무렵 갑자기 계속 켜둔 방 한 구석에 전구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함을 느끼며 일어나 전구를 바라보았다. 전구는 마치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전구를 끌어갔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였다. 우리 애기잖니? 라고. 그러나 부모님은 외출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절대로 문을 열 수 없었다. 아침이 되어 나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군데군데 먼지가 쌓여있는 거실에서 내가 본 것은 바닥에 젖은 물자국이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물기를 가진 발로 걸어다닌 것처럼 짙게 찍혀 있었다. 나중에 마을 사무소의 기록을 열람한 결과 그 집은 과거에 비극적인 일을 겪은 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그 뒤로 쭉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머리에 떠오른 불길한 상상과 함께 나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다시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그 집에서 이사를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기이하게 쳐다보았지만 떠나는 날 집 밖을 나오며 내가 본 것은 그날 밤처럼 규칙적으로 흔들고 있는 창문이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키듯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최근에 겪은 일들이 밤을 새도록 나를 잠 못 이루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방도시로 발령을 받게 되어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임대료가 저렴하고 회사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이사를 가게 됐다. 이사 첫날 저녁이 되어 물건을 정리하고 쉬고 있는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람이 바닥을 쿵쿵거리는 소리였다. 윗집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나 보군 하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쿵쿵거림은 밤이 깊은 시간에도 계속되었고 마치 무언가를 끌어내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신경이 예민해진 나는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나에게 그 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빈 집이라며 설명해주는 직원의 목소리에 나는 순간 오싹해졌다. 그럼 어젯밤 내내 들리던 그 소리는 뭐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피곤함에 지쳐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 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다.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진 나는 결국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어느 비오는 날 늦은 밤 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둡고 쓸쓸했으며 비오는 소리를 제외하곤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 층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주저하던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무언가 낙서가 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죽음은 나의 유일한 친구. 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다. 놀라서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당황하여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찾았다. 드디어 나는 도망치기 위해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문이 열리며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숨을 고르던 나는 그날 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이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건물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 방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후로 그곳은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서야 그 속삭임과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된 나는 그 길로 이사를 결정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새롭게 집을 구했지만 그날의 장면과 소리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혹시라도 비 오는 날 외로운 층계를 밟게 된다면 그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길. 당신도 내게 들렸던 그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학생인 민수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늦은 저녁 기차를 탔다. 기차는 텅 비어 있었고 민수는 편안한 기분으로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들었다.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졸음이 쏟아졌고 곧 잠이 들었다. 한참 후 민수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잠에서 깼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객실에는 자신 이외에 다른 승객은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때우기로 했다. 그때 기차 스피커에서 특이하게도 방송이 나왔다. 잠시 후 기차는 무주의 작은 마을에 정차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의 작은 마을이라는 지명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민수는 걱정하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내릴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기차가 터널에 들어섰고 객실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민수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체감하는 그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싫었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민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 기분 나쁜 시선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수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쪽 칸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빈자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고 그는 점점 더 깊은 불안에 빠졌다. 문득 차량의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깜짝 놀란 민수는 재빨리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를 불러세웠다. 형, 나 좀 도와줘. 민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뒤돌아보았다. 구석에는 10살 남짓의 어린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엉망이 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나 좀 데려가줘.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곳에 아이가 혼자 있으며 왜 그토록 절박한 표정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가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자 아이는 그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창밖의 풍경이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다. 밝았던 하늘은 짙은 어둠 속으로 변했고 기차 내부의 전등은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기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심결에 창문에 손을 대어본 민수는 창문이 여름처럼 차가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돌아보자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고 대신 객실 구석에 웬 낡고 붉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장에는 방금 전 그 아이와 비슷한 모습의 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소년의 얼굴은 희미하게 흔들리는 핏자국으로 가려져 있었다. 또 다른 사진들에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내던 친숙한 장소들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쌓여있던 그때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눈앞의 풍경은 다시 밝아졌고 민수는 객실의 빈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으나 민수의 손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결국 고향에 도착한 민수는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자신을 그 아이가 쫓아오고 있다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수는 인터넷에 그날의 일을 분명히 적어 올렸고 이상하게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그 아이는 누구였으며 그 기차 안에서 일어난 기묘한 일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민수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수는 기차를 탈 때마다 문득문득 그 낡은 가방이 생각나 무서워지곤 했다.